엄마, 그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성묘지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이 절규는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른 건 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제 아들 민수가 사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뺨을 때리는 그 찰나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모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어머니의 어머나 하는 비명소리와 며느리가 민수야 하며 달려오는 발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평생 정성껏 키운 아들이 제 살과 피를 나눈 그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벌어진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이었어요. 과연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새벽 4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오늘은 시아버님 13년 기일이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구나 싶으면서도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날 병원 복도에서 오열하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혼자 사는 이 집에서 명절과 기일만큼은 제가 집안의 큰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시댁 어른 모시는 일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부엌으로 나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미리 준비해둔 나물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하나하나 다듬고 무치느라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이 났어요. 손목이 아직도 뻐근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 마음만큼은 뿌듯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가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 생전에 우리 며느리가 제일 정성스럽다며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을 떠올리면 절대 대충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유독 크게 들렸어요. 이런 새벽 시간이면 온 세상이 저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외로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한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국물 맛을 보니 간이 딱 맞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생전에 며느리 손맛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하시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심이셨던 것 같습니다. 6시가 되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9시에 모시러 갈게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예의상 정중하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 민수는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이 드물어졌어요. 뭔가 궁금한 일이 있거나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항상 며느리가 대신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예의 바르게 나서서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장에서 검정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7살의 제 모습이 그대로 비쳤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도 많이 하얗게 샜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차려입으니 나름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예전처럼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특히 며느리 쪽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어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으로 다시 나가서 제수용품들을 점검했어요. 삼색나물, 전류, 과일. 하나도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며느리가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직접 하는 게 마음 편했어요. 제 손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시아버님께 제대로 된 예를 갖춘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9시 10분 전쯤 되니까 현관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민수가 운전하는 차에서 며느리가 먼저 내렸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나름 정숙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민수가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긴 했지만 눈빛이 별로 따뜻하지 않았어요.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응, 고생했어. 민수야. 아들을 부르니까 고개만 까딱하고는 계속 트렁크 정리에 신경 쓰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다정하게 인사했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건성건성 대하게 됐습니다. 제수용품은 제가 다 준비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며느리 표정에서 뭔가 아쉬운 듯한 빛이 스쳤어요. 혹시 자기가 준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가는 길에 사면 되니까 걱정 마.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할 일 하나를 처리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차에 올라타니 뒷좌석이 제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앞자리에 앉았고요. 예전에는 저도 앞자리에 앉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뒷자리가 제 몫이 됐어요. 차가 출발하자 앞좌석에서 민수와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오늘 만날 사돈 어른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오신다며? 응, 할아버지 기일이니까 당연히 와야지. 그럼 좀 정신없겠네. 뭐 어쩔 수 없지. 원래 이런 날은 다 모이는 거잖아.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저를 빼고 하는 얘기 같았거든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상의하고 같이 결정했었어요. 누가 뭘 준비할지, 몇 시에 출발할지, 어떤 순서로 절차를 진행할지, 모든 걸 함께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사돈 어른들 오시니까 말씀 조심히 하세요. 갑자기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경고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조심히 하라는 거야? 아, 그냥 괜한 얘기에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민수도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언제 괜한 말로 분위기를 망쳤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뭔 말을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 말이 더 상처가 됐어요. 차라리 화를 내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돌려서 말하니까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정말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했던 건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저는 항상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특히 사돈 어른들 앞에서는 더욱 조심했고요. 공원묘지가 가까워지자 차 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뭐 빠뜨린 거 없죠? 성묘지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마치 제가 뭔가 실수할 것을 미리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다 챙겼어. 트렁크에서 제수용품을 꺼내는데 민수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 봉투 좀 봐. 너무 허술하지 않아? 제가 어제 시장에서 산 비닐봉투를 가리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분명히 튼튼한 걸로 골라서 샀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장사하시는 분이 튼튼하다고 해서 샀는데 그래도 좀 더 제대로 된 걸로 하지. 사돈 어른들도 오시는데. 민수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 한패가 되어서 저를 나무라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로 올라가는 길에 사돈 어른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며느리 아버지는 정장 차림에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 신으셨고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저와는 확실히 다른 품격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와서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사돈 어른이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방금 왔어요. 하지만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다리셨던 모양이에요. 묘 앞에 제수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서 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머니가 제가 준비한 나물을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하셨네.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라고 둘러댔지만 사돈 어머니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어요. 요즘 시장에서 파는 나물들은 맛이 다 똑같아서 사돈 어머니가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제가 준비한 음식을 깎아내리는 얘기였어요. 민수가 옆에서 들었는지 저를 째려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준비했어? 뭐가 잘못됐는데? 좀 더 신경 써서 하지.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모든 노력이 헛된 것 같았습니다. 저를 올리는 시간이 되자 사돈 어른들이 먼저 저를 올리셨어요. 저도 따라서 절을 했는데 무릎을 꿇고 앉을 때 치마가 좀 더러워졌어요. 어젯밤에 빨래를 하지 못해서 조금 때가 탄 치마였는데 하필 그게 눈에 띄었나 봅니다. 어머니, 옷 좀 조심히 입으세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했어요. 그 소리를 사돈 어른들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됐어요. 사돈 어른들이 제가 준비한 나물을 조금씩 드시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간이 좀 약하네요. 사돈아버지가 도라지나물을 드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짜게 먹지 않아서. 아, 괜찮아요.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다들 싱겁게 하시죠. 말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만족하지 못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뭔가 조용히 하라는 신호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에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딸이 집안일 많이 도와드리죠? 네, 물론이죠. 며느리가 대답했지만
사돈 어머니는 제게도 확인하려는 듯 쳐다보셨어요. 네, 잘해요. 저도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손자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했어요. 그나저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드시죠? 사돈아버지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장 보러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데 민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돈 얘기는 좀. 아니야, 요즘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는 적당히 해. 민수가 저를 제지하는 투로 말했어요. 사돈 어른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더욱 창피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유, 괜찮아요. 다 힘든 건 마찬가지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사돈 어머니가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울을 보고 싶어졌어요. 혹시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나 싶어서요. 어머니는 항상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시거든요. 며느리가 설명했지만 그 말투에서도 뭔가 불만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쓸데없이 바쁘게 산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서 그래요. 제가 변명처럼 말했어요. 그래도 건강 관리는 잘 하셔야죠. 사돈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뭔가 핀잔처럼 들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할 때였어요. 제가 사용한 그릇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사돈 어머니가 제 봉투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봉투 구멍 난 거 아니에요? 정말로 봉투 한쪽 구석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어요. 언제 났는지도 모르게요. 어머,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괜찮아. 그릇만 조심히 들면 돼. 제가 말했지만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런 걸로 왜 왔어?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항상 이런 식이야.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움직여야지. 민수 말에 사돈 어른들이 다 듣고 계셨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자기 가방에서 여분의 봉투를 꺼내서 제 그릇들을 옮겨 담았어요. 다행히 여분이 있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차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부끄러운 마음뿐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사돈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차에 타서도 침묵이 계속됐어요. 앞자리에서 민수와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좀 창피했네.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저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할게. 확인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죠.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민수가 며느리와 함께 거실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오늘 정말 창피했어. 그러게. 사돈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음에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제외하고 모든 걸 결정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런 평가만 받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사돈 어른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기분, 민수와 며느리가 저를 비난하던 모습, 다음에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나에게 손을 댈 수 있을까요? 그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성묘 가기 전에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그냥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불안했어요. 민수가 이렇게 애매하게 말할 때는 보통 좋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1시간 후 민수가 혼자 집에 왔어요.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또, 지난달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 500만 원을 내줬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에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민수가 길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천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인가요? 민수야,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있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땅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힘들게 마련한 거였습니다. 훗날 제가 늙어서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라고 남겨둔 것이었어요. 그건 안 돼. 그건 너희 아버지가. 어머니, 지금 제가 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땅은 나중에 돌려드릴 수 있지만 사업이 망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민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땅만큼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은행에서는 더 이상 안 빌려줘요. 이미 한계예요. 그럼 처가댁에서. 처가에서도 이미 많이 도움받았어요. 더 이상 손 벌릴 수 없어요. 민수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머뭇거리세요? 머뭇거리는 게 아니야. 그 땅은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건데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물려받을 거니까 미리 쓴다? 제가 언제 죽을 거라고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민수야, 엄마도 나이가 있어. 나중에 아프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일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내가 지금도 사업 때문에 어려운데 어떻게 책임져? 어머니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민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제가 아들을 의심하는 나쁜 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도와주세요. 민수야, 정말 안 돼.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결국 저는 거절했어요. 그 땅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민수야, 이런 일에도 도와주지 않으시면서 나중에 뭘 바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내가 잘 살기만 하면. 잘 살게 해주려면 지금 도와주셔야죠. 민수가 문을 벌컥 열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말했어요. 오늘 성묘 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벌써 분위기 다 망쳐놨는데. 그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 아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성묘지에 다시 모였을 때 민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고 물어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성묘지에 도착해서 제수상을 차리는데 민수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야, 벌써 술 마셔? 며느리가 말렸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오늘 기분 나빠. 그냥 놔둬. 사돈 어른들도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는데 민수 표정이 계속 어두웠어요. 술 냄새도 났고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민수는 계속 술을 마셔댔어요. 사돈 어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민수야, 그만 마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가 쏘아붙였어요. 사돈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투로 대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였어요. 제가 과일을 깎아서 올리려고 하는데 손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손 좀 씻고 하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 미안해. 제가 손을 씻으러 가려는데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 진짜.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 민수야. 며느리가 놀라서 말렸지만 민수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맨날 이런 식이야.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민수야, 사돈 어른들 계시는데.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 어른들이 뭐야? 체면이라는 게 있어야지. 민수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며느리가 민수 팔을 붙잡았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민수가 며느리 손을 뿌리쳤어요. 아침에도 그렇고 맨날 이런 식이야. 도움은 안 되고 창피만 시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뭘 잘못했냐고요? 아침에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사돈 어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그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야. 언제 할 거예요? 맨날 나중에만 하시면서.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창피만 시키고. 민수야, 제발. 저는 사돈 어른들 시선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답답해요. 민수가 소리치면서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퍽! 제 왼쪽 뺨을 세게 때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어머나 하며 놀라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가 민수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요. 하지만 신체적인 아픔보다는 마음의 아픔이 더 컸어요. 내 아들이 내가 10달 뱃속에서 키우고 28년을 정성껏 길러낸 내 아들이 나를 때렸어요. 그것도 남들 앞에서요.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민수를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어휴, 이런 일이. 사돈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돈아버지도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민수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시니까 그런 거예요. 민수야, 정신 차려. 며느리가 민수 얼굴을 때리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왼쪽 뺨이 계속 화끈거렸어요. 민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사돈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수야, 어머니께 사과해.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그냥 돌아서서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디가? 집에 간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알아서 해. 민수가 차에 타더니 시동을 걸었어요. 정말로 저를 두고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모시고 가야지. 며느리가 뛰어가서 차 문을 잡았어요. 결국 민수가 차에서 내렸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 자식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남들 앞에서 어미를 때릴 수 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민수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뺨을 만져봤어요. 아직도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빨간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집에 혼자 돌아와서 화장실 거울을 보는 순간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 아들이 사돈들 앞에서 저를 때린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봤지만 붓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뺨이 화끈거리는 것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낳고 기른 자식이 이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이 정적 속에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민수가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미를 때려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아무리 사업이 어렵다고 해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들 앞에서 당한 그 수치심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사돈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사돈 아버지가 민수를 나무라던 그 목소리, 며느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던 그 모습, 모든 게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받았어요. 목소리가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술이 깬 모양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다고,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 변명들이 제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술 때문이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그럼 평소에는 괜찮다는 뜻인가요? 술만 마시지 않으면, 스트레스만 받지 않으면 저를 제대로 대해준다는 건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 화가 났어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변명만 늘어놓으니까 오히려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저녁 때쯤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걱정된다고, 민수가 정말 미안해한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더 중요한 건 민수가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전화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며느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미안함이 진짜 마음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민수가 저를 때리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수 눈에서 본 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니까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그 장면이 나왔어요. 사돈 어른들이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꿈, 민수가 계속 저를 때리는 꿈. 악몽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마 며느리한테 혼났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가요? 28년 동안 쌓아온 모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몇 마디 사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건가요? 민수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했던 손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민수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 있었다는 거리요. 어제 일은 그냥 그 벽이 무너져 내린 것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로 용서해야 할까?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한번 금이 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완전히 복원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에 대한 신뢰, 사랑, 기대, 모든 게 산산조각 났어요. 그날 오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사가 나이가 아직 어리신데 왜 그런 걸 미리 준비하시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미리 정리해두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어제 아들한테 뺨 맞아서 자식연을 끊으려고 한다고 어떻게 말해요?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제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땅, 제가 모아둔 적금들, 보험금, 다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어요. 그동안 민수는 제가 별로 가진 게 없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도 쉽게 달라고 했던 거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상속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손자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면 좋은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곳,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곳, 그런 곳에서 제 돈이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이름은 아예 빼버렸어요. 법무사가 그러면 아들분은 어떻게 하시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사정이 있다고만 말했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었거든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뭔가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다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용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남남처럼 살자고 했어요. 민수가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고, 한 번의 실수 가지고 그러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요? 어미를 때리는 게 그냥 한 번의 실수인가요? 그것도 남들 앞에서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아직도 뺨에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은 더 있어야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다시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잘했다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말해주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고 나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정말로 잘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민수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저를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들이 그렇게 많을 줄 민수는 몰랐을 거예요. 민수가 계속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던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짜 제 속내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재 책장 뒤편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든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비상금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제법 큰 비밀이었어요. 통장이 15개나 나왔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된 거였어요. 남편 명에 하나, 공동명에 둘, 나머지는 전부 저 혼자 이름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잔고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어요. 민수는 제가 월세 받는 원룸 하나만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것도 겨우 한 달에 50만 원 받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상가 건물 한 채가 제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서 제 이름으로 넘겨준 거였어요. 한 달 임대료만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교외에 땅이 5필지나 있었어요. 개발 예정지라서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종종 연락이 와서 팔라고 권하는 곳들이었어요. 총 재산을 계산해 보니 15억 정도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동안 부지런히 모으긴 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가 또 찾아왔을 때 이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혹시 사기당한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보여주니까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자기 몫이 될 돈이니까 미리 좀 써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했어요. 며칠 전에 어미를 때려놓고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자도 제대로 쳐서 갚겠다고, 계약서도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 같았어요. 며느리도 함께 와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혼자 다 쓸 수는 없지 않으냐고,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가족이라고요? 며칠 전에 저를 때린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 얘기를 하나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푼도 빌려줄 수 없다고, 그 돈은 제가 혼자 쓸 거라고 말했어요.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물려받을 돈인데 왜 이렇게 구두쇠처럼 굴어느냐고 소리쳤어요. 물려받을 거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민수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중간에서 말을 맞춰줬어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혈육인데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말자고 달랬습니다. 혈육이라고요? 혈육이 어미를 때리나요?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에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손자에게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손자도 민수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커서 아버지를 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독거노인 복지시설, 소외계층 아동지원센터, 불치병 환자 돕기 재단, 이런 곳들에 나눠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민수 이름은 아예 빼버렸어요. 상속 포기각서도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재차 확인했어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상의할 가족도 없었고 되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사과부터 했어요. 지난번에 너무 성급하게 굴었다고,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았어요. 돈 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계산적으로 접근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쓸 거냐고, 건강이 나빠지면 간병비도 많이 들 텐데 미리 좀 나눠놓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뻔했습니다. 어떻게든 제 돈에 손을 대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세무사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상속세 절약하는 방법도 알려주겠다고, 생전 증여하면 훨씬 유리하다고 설득했어요. 정말 치밀했어요. 이런 계산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돈은 제가 알아서 쓸 거라고, 민수한테는 한 푼도 줄 생각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민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아들 연기를 하던 것도 한계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죽으면 당연히 자기가 상속받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어머니가 아무리 싫어해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언장은 이미 작성했고 민수 이름은 아예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더라고요.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농담하지 말라고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꺼내줬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연락해 보라고 했어요. 민수가 벌벌 떨더라고요. 정말로 자기를 상속에서 제외시킬 거냐고, 그럴 권리가 어디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권리라고요? 제가 번 돈을 제가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게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결국 민수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미를 때린 것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거냐고, 너무 심하다고 악을 썼습니다. 어미를 때린 것 정도라고요? 그게 정도인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나가라고 했어요. 다시는 제 집에 오지 말라고, 이제 남남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문을 쾅 하고 닫으며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꼭 후회할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후회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잘한 일일까?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동안 민수 눈치만 보면서 살았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해방감인지 민수는 모를 거예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제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지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쌍한 독거노인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뭔가 대단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성묘에서 일어난 일이 소문으로 퍼진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민수에게 불리한 소문이 돌았어요. 사돈들 앞에서 어머니를 때렸다는 얘기가 동네 전체로 번졌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 사이에서는 민수를 손가락질하는 분위기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옆 동네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런 자식은 처음 본다고,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짓을 하느냐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은행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구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혹시 도움 필요한 건 없으시냐고 걱정해 줬어요. 평소에는 그냥 업무적으로만 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신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 며칠 후 사돈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몸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성묘 때 일로 사돈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했었거든요. 며느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돈 어머니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일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다고, 어떤 어머니든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수에 대한 평가였어요. 아무리 화가 나고 술을 마셨다고 해도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실망스럽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도 많이 속상해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가 상처받으신 게 너무 죄송하다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었다는 얘기였어요. 사돈어머니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간 되실 때 연락드릴 테니 차 한 잔이라도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만났어요. 동네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는데 사돈어머니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가져오시고 건강에 좋다는 차도 따로 준비해 오셨어요. 그런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앉자마자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셨어요. 사돈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죄송하다고, 저희 딸이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고, 이건 순전히 민수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돈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고, 자기 같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민수가 며느리 부모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상속에서 자기를 제외시켰다고, 그럴 권리가 없다고 억울해하면서 처가에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돈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를 때려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고, 오히려 어머니 편이 맞다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사돈 어른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싶어서요. 사돈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민수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상속에서 제외시킨 것도, 자식연을 끊기로 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어른이라고, 자기도 본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닌가, 지나친 건 아닌가 싶어서 혼자 고민했었거든요. 하지만 사돈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확신이 섰어요.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근황도 물어보셨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상처 드린 게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자책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따로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로 며느리까지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돈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딸이 얼마나 좋아할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를 만났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며느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나 보더라고요.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남편 때문에 어머니가 상처받으신 게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이건 순전히 민수 개인의 문제라고, 며느리까지 자책할 필요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미안해했어요. 자기가 남편을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평소에 남편 성격을 더 잘 관리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런 며느리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어요. 이 일로 인해 며느리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민수를 용서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어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없다고,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깨어진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건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민수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줬어요.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손자만큼은 제대로 키워달라고, 아버지를 닮지 않도록 잘 가르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손자만큼은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돈어른들이 저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존경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용감한 어머니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민수에 대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동네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외면했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가 이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얼마 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조금 씁쓸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는 순간 세상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손자 지훈이가 혼자 찾아온 건 민수 가족이 이사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9살 아이가 혼자서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지훈이가 빨간 배낭을 메고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망설이더라고요. 아빠가 할머니 집에 가지 말라고 했다면서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우유와 과자를 내줬는데 손도 대지 않고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더니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매일 싸운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할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아빠가 계속 화낸다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거든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아빠를 용서하지 않을 거냐고, 가족이 다시 화해할 수는 없느냐고 말이에요. 그 순간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한지 깨달았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가족의 화해를 위해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지훈이에게도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아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때렸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렸다고, 그런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훈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빠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 아빠가 이상하게 화를 많이 냈던 것, 엄마와 자주 다퉜던 것들이 다 연결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우는지 물어봤더니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말을 안 들어서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화풀이를 한 게 아니냐고 자책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달랬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건 순전히 어른들의 문제라고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자책했어요. 자기가 더 착한 아이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가족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울었습니다. 그런 지훈이를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순수한 아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지훈이를 끌어안고 다독여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계속 말해줬어요. 한참을 울던 지훈이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할머니를 선택하겠다고,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9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지훈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때리거나 화낸 적이 없다고, 항상 맛있는 걸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빠는 요즘 계속 화만 낸다고, 엄마한테도 소리 지르고 자기한테도 짜증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제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꼭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수한테서는 받지 못한 진짜 사랑을 손자에게서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9살 아이가 부모와 할머니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훈이한테 말해줬어요. 아빠 엄마와 함께 사는 게 맞다고,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엄마와 함께 있으면 매일 싸우는 소리만 들어야 한다고, 그것보다는 할머니와 조용히 사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아이를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어른들의 갈등에 지쳐버린 거예요. 지훈이가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할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서 썼다면서 편지를 내밀었어요. 아직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쓴 게 느껴졌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고 할머니 품이 제일 따뜻하다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할머니를 때렸다는 걸 알았다면서 그런 아빠가 부끄럽다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할머니를 꼭 지켜드리겠다는 다짐도 써 있었습니다. 자기가 커서 돈을 많이 벌면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동안 쌓인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받은 상처보다 지훈이가 주는 사랑이 훨씬 더 컸어요. 지훈이를 다시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잘 자라달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줬더니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장래 희망 얘기.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훈이가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아프면 고쳐드리고 싶다면서 의사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지훈이를 보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민수는 실망스럽지만 지훈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라날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이가 없어졌다고 혹시 할머니 집에 있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훈이가 여기 있다고 대답했더니 며느리가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루 종일 찾아다녔다고 정말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지훈이가 싫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더 있고 싶다고 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썼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지훈이와 함께 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자는 거라서 신기했습니다. 지훈이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할머니 덕분에 세상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민수에게는 실패한 어머니일지 모르지만 지훈이에게는 꼭 필요한 할머니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를 집으로 보내면서 약속했어요. 자주 놀러 오라고 할머니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해줬습니다. 지훈이가 돌아간 후에도 그 따뜻한 기운이 집안에 남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한 감정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민수는 제 아들이지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어요. 반면 지훈이는 어린 손자지만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앞으로 지훈이를 위해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5억 원의 전 재산을 지훈이와 각종 자선단체에 배분하는 유언장이 완성됐어요. 지훈이에게는 3억 원을 남겼습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와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신탁으로 묶어뒀어요. 나머지 12억 원은 독거노인 복지센터, 소외계층 아동지원재단, 불치병 환자 돕기 협회에 3등분해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민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법정 상속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변호사가 정말 확실하게 하시겠느냐고 마지막으로 확인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날 오후 민수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자면서 왔는데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부도가 났다는 거였어요. 빚도 많이 져서 당분간은 일반 회사에 취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정말 마지막이니까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사업빚만 정리해주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같이 굳어 있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자기를 버리시겠느냐고, 그래도 28년 키운 정이 있지 않느냐고 호소했습니다. 28년 키운 정이라고요? 그 정을 누가 짓밟았나요? 사돈들 앞에서 어미를 때린 사람이 이제 와서 정을 말하나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 정은 성묘에서 뺨을 맞던 순간 끝났다고 이제 우리는 남남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 이제는 연기로만 보였어요. 진작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죠. 지금 이러는 것도 결국 돈 때문이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어나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고 제 집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문지방에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꼭 후회할 거라고, 혈육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끊기 잘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하더니 말했어요. 민수 가족이 이사 간다고 지훈이가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훈이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아마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따로 얘기하자고 해서 지훈이를 거실에 두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고 평생 죄스럽게 생각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지훈이만큼은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설명했어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도 소중한 존재라고 언제든지 만나고 싶다고 말해줬어요.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지훈이 양육비나 교육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자기가 최대한 도움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지훈이를 위한 준비는 다 해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며느리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앞으로 교육받는데 전혀 문제 없을 만큼 준비해뒀다는 것만 알려줬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니 지훈이가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서 왜 우는지 물어봤더니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어요. 괜찮다고 달랬습니다. 할머니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지훈이도 언제든지 놀러 올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 와서 함께 지내자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자고 다짐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할머니도 건강하게 계시라고 당부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지훈이가 작은 선물을 줬어요. 학교에서 만든 열쇠고리였습니다. 할머니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는 게 정말 귀여웠어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느꼈어요. 민수 가족이 떠난 후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님 기일이 다시 돌아왔어요. 작년까지는 민수 가족과 함께 갔었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성묘지에 도착해서 묘 앞에 앉았어요. 작년 이맘때 벌어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시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민수와 인연을 끊었다고 이제 혼자 살기로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면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시아버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지훈이가 며느리와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왔는지 물어봤더니 지훈이가 할머니 혼자 성묘 가시는 게 걱정돼서 따라왔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너무 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미안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셋이 함께 묘 앞에 절했어요. 지훈이가 할아버지께 인사드린다면서 정성스럽게 절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할머니 얘기를 하면 항상 행복해한다고 전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데 정말 천사 같았어요. 며느리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마 민수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 물어봤더니 일단 지훈이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취직해서 빚을 갚아야 하고 자기는 지훈이를 잘 키우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훌륭한 생각이라고 격려해줬어요. 지훈이 같은 아이는 잘 키우기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생각해 봤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뺨을 맞던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훈이와의 특별한 관계, 며느리와의 진솔한 대화, 사돈 어른들의 따뜻한 지지. 무엇보다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누군가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뜻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재산도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됐어요. 민수에게 물려줬다면 그냥 사업 자금으로 날려버렸을 텐데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이라는 보석 같은 아이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 남은 인생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해가 뜰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써보는 일기였는데 행복한 마음으로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정말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훈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자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자고 말이에요. 효도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